예단 10억. 그게 기본이야. 야, 10억부터 준비해와. 그 정도 성의도 없이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겠다고? 예비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차용증까지 내밀었습니다.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하자고 불러놓고 며느리를 사업 자금 조달책으로 이용하려는 오만한 갑질이었지만 예비 며느리는 그저 조용히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결말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집과 회사는 붉은 압류 딱지로 도배되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부른 비리와 탈세가 낱낱이 파헤쳐지며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던 체면과 재산은 단 한순간에 공중분해되었죠. 뒤늦게 압류 딱지 앞에서 울부짖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며 예비 며느리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미숙은 예비 며느리 지은에게 10억 예단과 차용증을 내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계신 자리마다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은 원래 설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이 예식장 상담을 마치고 나온 건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봄이 끝나가는 시기라 해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상담 자료를 가방에 넣으면서 건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식장 2군데 봤는데 2번째가 더 나은 것 같다고. 사진도 함께 보냈습니다. 건우의 답장은 금방 왔어요. 어디든 같이 있으면 된다고. 지은은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지하철역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미숙이었어요. 결혼 전에 둘이 따로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시간이 되면 잠깐 만나자는 말이었습니다. 지은은 잠깐 생각했어요. 결혼 준비와 관련된 이야기겠거니 싶었습니다. 예식 날짜나 혼수 쪽으로 의견을 맞추자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호텔 라운지 카페였어요. 지은이 도착했을 때 오미숙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재킷 차림이었고 테이블 위에는 커피가 2잔 준비되어 있었어요. 오미숙은 지은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가볍게 손짓했습니다. 지은이 자리에 앉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오미숙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건우가 어떤 아이인지 알아요? 지은은 잠깐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시작이 아니었어요. 네, 잘 알죠. 5년 동안 함께 했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오미숙이 커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어떤 집안 아이인지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인지 말하는 거예요. 우리 건우가 어디서나 대접받고 자란 아이거든요. 그걸 알고 결혼을 생각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지은은 등받이에 살짝 기댔어요. 무슨 방향으로 가는 건지 아직 모르면서도 편한 자리가 아니라는 건 느껴졌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어요. 건우 씨가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도요. 그럼 그에 맞게 준비해야지. 사람은 때때로 자신의 가장 날선 욕망을 남의 입을 빌려 말하고 싶어 하기도 하죠. 오미숙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내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그럼 예단으로 10억부터 준비해와요. 그 정도 성의도 없이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겠다고? 카페 안이 순간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실제로는 주변 소음이 그대로였지만 지은의 귀에는 그 말만 남았습니다. 10억? 그 숫자가 공기 중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은은 천천히 오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10억이요? 현금으로요. 기본이에요. 신혼집 가전이랑 차량은 그쪽에서 따로 준비하는 거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오미숙의 눈이 잠깐 좁아졌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부모님이 평범한 직장인이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쪽이 훨씬 부담이 큰 결혼이에요. 건우 수준에 맞춰 살려면 그 정도는 기본으로 갖춰야 해요. 괜히 결혼해서 수준 차이 난다는 소리 나오면 그게 더 곤란한 거 아닌가요? 오미숙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지은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이 차용증도 미리 써두고 나중에 괜한 말 나오면 곤란하잖아. 지은은 그 말을 들으며 한번 심호흡을 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 대화를 끝까지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평범한 직장인이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수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오미숙이 짧게 웃었습니다. 지은 씨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지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에요.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고 그 균형이 맞아야 해요. 균형이요. 그 균형을 10억으로 맞춘다는 건가요? 비유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지은은 잠시 테이블 위를 바라보았어요. 손에 쥔 휴대폰이 생각났습니다. 조용히 뒤집었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혹시 몰라서였어요. 하지만 오미숙의 말이 이어질수록 손가락이 그 버튼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평범하시다고 하셨는데요. 지은이 다시 말했어요. 두 분 다 성실하게 일해 오신 분들이세요. 그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끄럽다고 한 적 없어요. 오미숙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유지됐어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다만 우리 건우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생각해보면 그쪽 집안이 맞춰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 현실이 10억 예단으로 표현된다는 건 제가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해가 안 되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지. 아주 정중하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일상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법이죠. 그 말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오미숙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지은은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서 화를 내는 건 자신한테 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차용증도 써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오미숙이 잠깐 손을 멈췄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나중에 오해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오해요. 제가 10억을 드리고 나서 오해가 생길 상황이 있다는 건가요? 그런 걸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어른스러운 거예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이 대화의 내용을 머릿속에 새기고 있었어요. 숫자들이, 표현들이, 오미숙의 목소리 톤이 전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건 1시간이 조금 지난 뒤였어요. 오미숙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다음 주까지 생각해보고 연락 달라고. 그리고 차량은 최소 어느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고도 덧붙였어요. 지은은 알겠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어요. 택시 안에서 화면이 계속 울렸습니다. 오미숙이 보낸 메시지들이었어요. 예단 목록, 혼수 목록, 결혼 전 준비해야 할 금액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날아왔습니다. 지은은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 김은정이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들어서자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왔어? 오늘 늦었네. 응, 일이 좀 있었어요. 어머니는 딸 얼굴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 멈췄어요.
그냥 반찬을 하나 더 꺼내 놓았습니다. 무슨 일 있니? 아무 일 없어요. 지은은 웃어 보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식사가 끝날 때까지 젓가락은 몇 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늦은 밤 방 안에 혼자 앉은 지은은 녹음 파일을 열었어요. 이어폰을 꽂고 처음부터 다시 들었습니다. 오미숙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10억? 현금으로. 기본이에요. 부모님이 평범한 직장인이시라면서요. 수준 차이 난다는 소리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지은은 파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별도 폴더를 만들어 저장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오미숙이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답 줘. 그리고 차용증도 준비해. 지은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답장을 쓰려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방안이 조용했어요. 지은은 파일이 저장된 폴더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결혼이 자신이 생각하던 결혼이 맞는지.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오미숙이 정말 원하는 것은 결혼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잇기 위한 약속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판을 바꾸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나 봅니다. 결혼 준비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흔히 설렌다고 말하죠. 예식장을 고르고 청첩장 문구를 다듬고 신혼집 가구를 보러 다니는 그 시간이 즐겁다고. 지은도 원래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점심시간마다 휴대폰이 울릴까봐 긴장하는 일이 먼저였어요. 회사 근처 식당으로 동료들과 걷던 화요일 낮 예상대로 진동이 왔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요. 오미숙이었습니다. 지은은 동료들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짧게 말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가 보내준 목록 봤어? 인사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도 바쁘냐는 말도. 바로 본론이었습니다. 네, 확인했어요. 예물은 언제 맞출 건데? 맞춤 시계는 제작 기간이 있어서 빨리 결정해야 해. 지은은 건물 입구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나가는 동료들과 마주치지 않을 만한 공간이었어요. 아직 부모님하고 상의를 못했어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설마 아직도 말을 안 했다는 거야?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바쁘셔서 기회를 못 잡았어요. 결혼이 장난이야? 준비가 왜 이렇게 느려? 우리 쪽은 이미 다 맞춰가고 있는데 그쪽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잖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10억이 작은 금액이 아니니까요. 그게 문제야. 10억을 크게 생각하는 게 우리 건우 수준에서 그게 크다고 느껴지면 처음부터 맞지 않는 결혼이지. 지은은 건물 외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점심시간 햇볕이 눈에 들어왔어요. 눈을 조금 찡그리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준 이야기를 하시는 거면 저도 직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직장이랑 집안 수준이 같아? 내가 직장 이야기를 한 게 아니잖아. 그럼 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면 배워야지. 결혼은 그냥 두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야.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야. 그 기본을 모르면 나중에 더 힘들어. 통화는 10분을 넘겼습니다.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 사이에도 마음 한쪽이 이미 멀어져 있다면 그건 이미 예고된 이별일지도 모르죠. 예물에서 시작해 현금 예단, 신혼집 가구, 차량 등급까지 오미숙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지은은 반박과 설명을 번갈아 가며 했지만 오미숙은 그때마다 한 단계 위에서 눌러왔습니다.
부드럽지 않고 그렇다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으면서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통화가 끊기고 나서도 지은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식욕이 없었습니다. 식당 문을 밀고 들어갔지만 동료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밥을 몇 술 뜨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오미숙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앞으로 나오라고. 예물 시계 매장을 직접 보자는 것이었어요. 지은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안 간다고 하면 또 전화가 올 것이었어요. 결국 외투를 챙겨 나갔습니다. 명품관은 백화점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조명이 밝고 카펫이 두꺼운 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오미숙이 보였습니다. 이미 매장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직원이 오미숙을 부르는 호칭이 자연스러웠어요. 자주 오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오미숙은 지은이 다가오자 진열장 쪽으로 손을 움직였어요. 이거야. 이 정도는 해와야 체면이 서지. 유리 안에 놓인 시계였습니다. 가격표가 보였어요. 지은은 숫자를 읽고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 예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아들 수준이면 이 정도는 받아야 해. 그쪽에서 이 정도도 못한다면 우리 쪽이 훨씬 손해보는 결혼이지. 직원이 시선을 약간 피했습니다. 손은 진열장 위를 정리하는 척 움직이고 있었어요. 손해보는 결혼이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왜? 현실이잖아. 결혼을 손익으로 보시는 거예요? 오미숙이 피식 웃었습니다. 직원 쪽을 잠깐 보며 말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해. 부모가 준비해 주는 건 당연한 건데. 직원은 미소를 유지했지만 눈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가방 안쪽으로 손을 넣었어요. 손가락이 휴대폰 측면 버튼을 찾았습니다. 녹음이 시작됐어요. 부모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금액을 정하는 건 일방적인 요구예요. 일방적? 내가 우리 집안 기준을 말하는 게 일방적이야? 상의 없이 금액을 먼저 정해두고 따라오라는 게 일방적인 거죠. 오미숙의 눈이 조금 좁아졌습니다. 그래도 목소리는 낮게 유지됐어요. 지은 씨, 우리가 원하는 걸 말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건우한테 직접 이야기해. 건우 씨도 이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 걱정은 내가 해.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직원은 자리를 피했어요. 지은은 시계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물건이었어요. 그게 이 상황을 더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언제까지 결정할 거야?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하고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해요. 오미숙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 안으로 연락해. 너무 오래 끌면 나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 말을 끝으로 오미숙은 먼저 매장을 나갔어요. 직원이 지은 쪽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숙였습니다. 지은도 아무 말하지 않고 나왔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오전 내내 프로젝트 보고 자료를 다듬고 있었는데 오후 들어 회의실을 잡아두고 팀원들과 최종 점검을 하던 중이었어요. 안내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님이 찾아왔다는 말이었어요. 지은은 잠깐 이유를 물으려다가 그냥 나갔습니다. 회의실 문을 닫으면서 팀원들에게 5분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복도로 나오자 오미숙이 서 있었습니다. 회사 로비가 아니라 사무실과 가까운 층, 직원들이 오가는 복도 한가운데였어요. 예고도 없이 온 거였습니다. 지은은 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당황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시죠.
여기서 이야기하면 되잖아. 왜 전화를 안 받아? 지나가던 직원 2명이 속도를 늦췄습니다. 지은은 오미숙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회사예요. 안에서 이야기해요. 예단 준비는 하고 있는 거야?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목소리가 낮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까지 들릴 수 있는 크기였어요. 어떤 직원은 멈추지 않고 지나쳤지만 시선은 이쪽으로 왔습니다. 지금 제 회사예요. 여기선 곤란해요. 뭐가 곤란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한 이야기라도 장소가 있어요. 이 정도도 못할 거면 결혼은 다시 생각해야지. 우리 아들이 아깝잖아.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움직이던 사람들이 멈추지는 않았지만 공기가 달라졌어요. 지은은 오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입술을 꽉 다물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에서 손가락이 휴대폰을 찾았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가서 이야기해요. 오미숙은 대답 없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지은이 뒤를 따랐습니다. 회의실 문 너머로 팀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일단 뒤로 미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뒤 오미숙은 길게 말했습니다. 예단 일정을 왜 계속 미루는지, 건우 체면도 뭐가 되는지, 이쯤에서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겠냐는 등. 지은은 입을 꾹 다문 채 묵묵히 들었어요. 말대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짧게 말했습니다. 연락드릴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미숙이 자신의 고급 승용차에 올라타고 나서야 지은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였습니다. 천장을 잠깐 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복도에서 직원들의 시선을 받으며 서 있던 그 감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따가울 때 비로소 자신이 어떤 싸움을 시작했는지 실감하곤 하죠. 회의실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료를 폈어요. 팀원들이 눈치를 채는 것 같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샤워를 마치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파일 목록을 열었어요. 카페 녹취, 명품관 녹취, 오늘 복도 녹취, 문자 캡처, 예단 목록 사진. 파일들이 날짜 순으로 늘어서 있었어요. 지은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재생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파일 개수를 눈으로 셌어요. 그리고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폴더 이름 칸에 커서가 깜빡였어요. 지은은 잠깐 멈췄다가 타이핑했습니다. 오미숙. 모든 파일을 그 안으로 옮겼어요. 폴더를 닫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미숙의 최신 메시지가 화면 위에 떠 있었어요. 다음 주 안으로 답 달라는 것, 차용증도 미리 준비하라는 것. 지은은 그 메시지를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폴더를 다시 열어 그것도 안에 넣었어요. 폴더를 닫고 노트북 화면을 보는 동안 지은은 건우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복도에서 있었던 일을 건우는 알고 있을까?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걸까? 어느 쪽이든 지은이 혼자 버티고 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지은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이 어두웠습니다. 결혼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은 아직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복도에서 직원들의 시선을 받으며 서 있던 그 감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건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피곤하지 않냐는 말이었어요. 지은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전화기를 뒤집어 놓았어요. 마음을 닫아두고 싶을 때 화면을 뒤집는 사소한 동작 하나로도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나 봅니다. 명품관에서의 일이 있고 나서도 오미숙의 연락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 아니었어요. 답장이 조금 늦으면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지 못하면 메시지가 연달아 쌓였습니다. 내용은 달랐지만 방향은 늘 같았어요. 예단 일정, 예물 확정, 신혼집 가구 목록. 결혼 준비 이야기는 어느 순간부터 돈 이야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미래를 그리는 시간이 어느새 서로의 지갑을 확인하는 사무적인 계산서로 바뀌어 버렸군요. 지은은 그 연락들을 받을 때마다 잠깐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쓰거나 쓰다가 지우거나 했어요. 아직 부모님과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습니다. 오미숙은 그때마다 왜 아직도 말을 안 했냐고, 결혼이 장난이냐고 돌아왔어요. 대화는 진전 없이 같은 자리를 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오미숙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회사로 오라는 말이었어요. 할 이야기가 있다고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미숙 회사는 시내 중심가에 있었어요. 지은이 도착했을 때 안내 직원이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오미숙과 박 실장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오미숙 맞은편 자리에 서류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이 앉자마자 오미숙이 말했어요. 정리해봤어. 한번 봐. 서류였습니다. 항목들이 줄 세워져 있었어요. 현금 예단, 차량, 예물, 혼수, 그리고 하단에 별도 지원금이라는 항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서류를 천천히 읽었어요.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읽는 동안 오미숙은 기다렸어요. 박 실장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하는 거야. 이 정도는 기본이지. 기본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 금액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박 실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준비해요. 사모님 말씀 맞습니다. 지은은 박 실장 쪽을 한번 보았다가 다시 오미숙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제3자가 판단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오미숙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어요. 지은은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미숙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가져가서 부모님이랑 상의해. 다음 주까지 연락 줘. 지은은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건우와 만났어요. 자주 가던 카페였습니다. 건우는 자리에 먼저 와 있었어요. 지은이 앉자마자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구가 너무 과한 것 같아. 건우가 잔을 내려놓았어요. 엄마가 원래 그래. 조금만 맞춰드리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이 아니야. 오늘 서류 봤어? 별도 지원금 항목까지 있어. 그게 뭐가 문제야?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건데 서로 도와야지. 지은은 건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를 기대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한 번이라도 이건 좀 심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나한테 맞춰드리라는 거야? 아니면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해볼 거야?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해? 엄마가 틀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 건우야, 나는 지금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건우가 잠깐 멈췄어요. 너 왜 그런 말을 해? 사실이잖아. 항목이 나열되어 있고 금액이 정해져 있고 기한이 있어. 이게 준비야, 계약이야. 그게 다 우리를 위한 거잖아. 나중에 문제 없으려고 정리하는 거야. 나를 위한 거라면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야지. 이미 다 정해놓고 가져오는 게 나를 위한 거야? 건우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지은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이 대화가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그날도 오미숙에게 불려갔다가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다 회사 직원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지은은 그 자리에 서지 않았어요. 그냥 걸으면서 들었습니다. 거래처 대금이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은행 대출 연장이 쉽지 않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한 사람은 이번 달도 힘들 것 같다고 했어요. 남의 일이라 치부하던 불안이 가까이서 들려오기 시작할 때 퍼즐처럼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맞춰지기 마련이죠. 지은은 로비로 나오면서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으면서 그 대화를 되짚었어요. 오미숙이 처음 10억을 요구하던 날부터 서류에 별도 지원금이 적혀 있던 것까지, 그때까지는 그냥 욕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안 체면, 아들 수준, 그런 말들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리 보였어요.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요구가 멈추지 않는 이유가 성격 때문만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주말이었습니다. 오미숙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한정식 식당이었습니다. 지은은 거절하지 않았어요. 거절해서 얻는 게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은 조용하고 단정했어요. 칸막이가 있는 방이었습니다. 오미숙은 먼저 와 있었어요. 식사가 나오는 동안 대화는 가벼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말, 날씨 이야기. 그러다가 오미숙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지난번에 말한 차용증은 아직 준비 안 했지? 지은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차용증이요? 가족끼리 나중에 오해 생기면 안 되잖아.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거야. 오미숙이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지은은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금액란에 10억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 간 오해를 막으려면 차용증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뭐야? 서로 어떤 의도로 이 결혼을 준비하는지 확인하는 거요. 오미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요구하시는 금액이랑 방식이 결혼 준비라기보다 자금 조달에 가까워 보여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미숙이 물잔을 천천히 들었어요. 내가 언제 자금 조달이라고 했어. 차용증 금액이 10억이에요. 가족 오해 방지로 설명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지은 씨가 그걸 판단할 수 있어? 결혼이 처음이잖아. 결혼이 처음이어도 차용증이 뭔지는 알아요. 오미숙이 봉투를 정리했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어요. 분노는 아니었어요.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건우한테 이야기할 거야? 그 전에 어머님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나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어머님은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오미숙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은 씨, 내가 나쁘게 보일 수 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우리 집안을 지키는 게 내 역할이야. 저도 제 가족을 지키는 게 제 역할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말이 멎었습니다. 오미숙이 먼저 시선을 돌렸어요. 지은은 테이블 위 차용증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오미숙은 그것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끝나지 않은 채였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지은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은정은 딸이 좋아하는 반찬을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들어서자 어머니가 웃었어요.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웃음이 평소와 달리 크게 느껴졌어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동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결혼 준비 힘드니? 지은은 젓가락을 잠깐 멈췄어요. 대답을 찾다가 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반찬을 하나 더 내밀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지은은 노트북을 켰어요. 폴더를 열었습니다.
파일들이 날짜 순으로 늘어서 있었어요. 새 문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카페에서 들었던 10억 요구부터 오늘 차용증까지 날짜 순으로 적어 내려갔어요. 장소, 발언 내용, 당시 상황, 감정이 아니라 사실만 적었습니다. 정리가 끝날 무렵 휴대폰이 울렸어요. 오미숙이었습니다. 지은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차용증은 언제 쓸 건데? 지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귀에 댄 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방금 완성한 문서가 열려 있었습니다. 날짜와 내용이 빼곡하게 채워진 오미숙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듣고 있어? 지은은 그때서야 입을 열었어요. 네, 듣고 있어요. 그리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목소리를 담담히 듣고만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싸움의 주도권은 조용히 옮겨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차용증 이야기가 있던 날 이후로 오미숙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어요. 며칠쯤 조용하다 다시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나흘이 지나도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지은은 그 침묵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독촉이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지은은 서류를 처리하러 회사 근처 은행에 들렀어요. 볼일은 금방 끝났습니다. 나오려는데 VIP 창구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얼굴을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건우의 아버지 박정호였습니다. 창구 직원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박정호는 얼굴이 붉어진 채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담보 평가가 달라졌다는 말,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 연장이 어렵다는 말이 단편적으로 들렸어요. 박정호는 그때마다 불가능하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이 시기에 왜 갑자기 이러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은은 몸을 돌렸어요. 눈에 띄지 않을 만한 거리를 유지하며 출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잠시 후 박정호가 문을 거칠게 밀고 나왔어요. 지은은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박정호는 주차장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지은은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햇볕이 뜨겁지 않은 날이었는데도 이마에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 카페에서 오미숙이 10억을 꺼냈을 때 차용증을 식탁 위로 밀어놓던 손, 회사 직원들이 거래처 대금이 밀린다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던 것, 그리고 오늘 이 창구 앞 장면, 그것들이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점과 점이 이어져 선이 되는 순간 우리는 피하고 싶었던 현실의 민낯을 마주하게 되곤 합니다.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어요. 이건 다급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건우를 만났습니다. 자주 가던 카페였어요. 건우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지은이 앉자마자 말을 꺼냈어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아버님 봤어. 건우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출 연장이 안 된다고 하던데. 목소리가 꽤 높았어. 담보 부족이라는 말도 들렸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은행에서 왜 아버지를. VIP 창구에 계셨어. 내가 먼저 알아봤어. 건우가 시선을 테이블 쪽으로 내렸습니다.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은 거야? 잠깐 어려운 것뿐이야. 사업이 원래 좀 들쭉날쭉해. 잠깐 어려운 거랑 대출 연장이 안 되는 건 달라. 내가 직접 관여하는 게 아니어서 자세히는 몰라. 지은은 건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른다는 말인지 말하지 않겠다는 말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건우야, 그래서 우리 집에 10억을 요구한 거야? 건우의 입이 잠깐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그건 결혼 예단이잖아. 예단이라고 하기엔 금액 책정 방식이 이상해.
항목이 너무 구체적이고 차용증까지 요구했어. 엄마가 원래 꼼꼼하게 챙기시는 편이야. 꼼꼼한 거랑 회사 자금을 며느리 쪽에서 충당하려는 건 다른 거야. 건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금을 충당하다니.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그러면 아니라고 말해줘. 건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잠깐 보다가 다시 테이블 위로 시선을 내렸어요. 말을 못하는 거야? 아니면 모르는 거야? 복잡한 거야. 복잡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알고 있다는 거야? 건우가 낮게 말했어요. 회사가 좀 힘들다는 건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게 결혼이랑 연결된 건 아니야. 연결되지 않았다고 확신해? 건우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지은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건우야, 나는 지금 억울하다는 게 아니야. 사실을 알고 싶은 거야. 내가 모른다고 하면 모르는 거라고 믿을게. 하지만 알면서 말 안 하는 거라면 그건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은 아니야. 그럼 뭐야? 그냥 말하기 어려운 거야. 지은은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더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진심은 흩어지고 침묵이 깊어질수록 감춰둔 진실은 더 선명해지는 법인가 봅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지은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건우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무언가를 오래 짊어지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게를 지은한테 나눠주지 않고 있었어요.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에 갈게. 건우가 올려다 보았어요. 더 이야기하자. 오늘은 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 지은이 먼저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김은정은 과일을 깎아놓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지은이 들어서자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과일을 한 조각 집었어요. 어머니는 옆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조용하게 켜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한참 뒤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힘드니?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과일 한 조각을 더 내밀었어요. 그 조용한 손이 지은의 눈을 잠깐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지은은 시선을 접시 쪽으로 내렸어요. 방으로 들어간 지은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폴더를 열었어요. 파일들이 날짜 순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처음 카페 녹취부터 차용증 사진까지 지은은 파일 하나하나를 확인했어요. 재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USB를 꺼냈습니다. 파일들을 전부 옮겼어요. USB를 손 안에 쥐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쓸지는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오늘 건우의 침묵을 마주하고 나서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혼자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일은 지은 혼자의 일이 아니라는 것.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서재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서영주는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서재 문 앞에 멈춰 섰어요. USB를 쥔 손이 조금 차가웠습니다. 검사장인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이 일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문을 두드릴지 말지 잠깐 망설였어요. 그러다 손을 들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잠깐 소리가 멈추더니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렴. 지은은 손잡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닫혀있던 문을 여는 순간 그 어떤 후회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작점이 되고 맙니다. 서재 안으로 들어선 지은은 차분하게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서영주는 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어요.
USB 안의 파일들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1시간 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새벽이 다 되어서야 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알겠다고. 그게 전부였어요. 지은은 그 짧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자리에서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오미숙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양가 부모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결혼 날짜와 예식 준비를 마무리 짓자는 명목이었어요. 지은은 오미숙의 연락을 받았을 때 잠깐 망설였습니다. 가야 하는지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묻는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었습니다. 부모님한테 이 자리를 알려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김은정은 딸에게 연락을 받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다고만 했어요. 식당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가장 단정한 자리에서 가장 날카로운 말이 오가는 법, 오늘의 식사가 평범하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지은과 부모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펼쳤는데 손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서영주는 창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은정은 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잠시 뒤 오미숙 부부와 건우가 들어왔어요. 오미숙은 들어서면서 지은 쪽에 시선을 한번 주었습니다. 가볍게 웃었어요. 인사가 오가고 주문이 이루어지는 동안 분위기는 평온했습니다. 결혼식 날짜 이야기, 하객 규모 이야기, 신혼집 위치 이야기, 무난한 말들이 오갔어요. 지은은 그 시간 동안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대답만 짧게 했어요. 건우는 자기 어머니와 지은 사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박정호는 음식이 나올 때마다 젓가락만 들었어요. 식사가 중반을 넘기자 오미숙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단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순간 테이블 위 공기가 달라졌어요. 지은은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김은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직 정확하게 정한 건 없습니다. 아직이요? 오미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준비가 어려운 게 있으신 건가요?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상의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상의가 필요한 금액이라는 건 그만큼 부담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은정이 잠깐 멈췄어요. 오미숙은 계속했습니다. 저희도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도 결혼의 최소한 성의는 보여야 하지 않겠어요? 솔직히 저희 쪽이 훨씬 부담이 큰 결혼이잖아요. 서영준이 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미숙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차용증이었어요. 지은은 그 종이를 알아봤습니다. 한번 본 적이 있는 문서였어요. 오미숙이 그것을 식탁 가운데로 밀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도장만 찍으면 되는 일인데. 지은은 그 순간 건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건우는 고개를 들지 않고 있었어요. 박정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때 김은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형편으로는 어렵습니다. 오미숙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럼 애초에 이런 결혼을 생각하지 말았어야죠.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어머니 얼굴을 보았어요. 김은정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것이 보였어요. 지은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이 테이블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차용증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끌어당겼어요.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오미숙이 지은을 바라보았어요. 이미 여러 번 미뤘잖아요. 미룬 게 아니라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하지 못했어요. 충분히 상의한다는 게 언제까지예요? 그건 저희 가족이 결정할 문제예요.
오미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게 유지됐어요. 지은 씨,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 집안 사정도 생각해줘야죠. 저도 그 말에 동의해요. 그래서 상대 집안 사정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도장을 찍는 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중 걱정은 나중에 해도 돼요. 차용증은 나중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찍으면 바로 효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오미숙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건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지은아, 오늘은 그냥. 건우야, 나는 지금 어머님과 이야기하고 있어. 건우가 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지은은 차용증을 들었어요. 오미숙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지은은 그 종이를 봉투 안에 넣어 오미숙 쪽으로 밀었어요. 차갑게 식은 봉투를 밀어내는 그 손끝에는 더는 비굴하게 숙이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미숙은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집어들었어요. 식사는 그 상태로 흐지부지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인사가 오갔지만 온기가 없었어요. 차 안으로 돌아온 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김은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불빛들이 창 위로 지나갔습니다. 서영주는 운전대를 잡고 앞을 보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아무도 먼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 잠깐 서 있다가 각자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지은이 거실로 나왔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소파에 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들어올 때는 잊지 않던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은 소파 옆에 앉았어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거실 안에서 김은정의 어깨가 조금씩 움직였어요. 지은은 그것을 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김은정이 손으로 눈 아래를 닦았어요. 딸이 들어온 걸 알아챘는지 억지로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미안하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엄마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괜찮다고 달래야 하는 건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맞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왜 어머니 입에서 나와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불 꺼진 거실에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한참 뒤 지은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식탁 위에서 차용증을 밀어낸 그 순간이 자꾸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그 행동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저 말을 들으면서 아무도 말리지 않는 자리에서 지은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USB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지은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 안에서 무게가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이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지 지은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식탁 위에서 분명해진 것이 하나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 버티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랑을 지키려 참아왔던 시간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에게 기대어 함께 싸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날 밤 서영주는 서재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USB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녹취와 문자, 차용증 사진이 차례로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한참 동안 자료를 바라보던 서영주는 파일들을 별도 폴더로 정리한 뒤 어디론가 전송했습니다. 전송이 완료되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오미숙이 왜 저렇게까지 돈에 집착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짧은 통화였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묻자
서영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화면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 일을 모른 척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서영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에게는 알겠다고만 말했지만 그 말의 무게를 가볍게 넘길 생각은 없었습니다. 조용히 창밖을 응시하는 그 뒷모습에서 이제 멈출 수 없는 폭풍이 시작되고 있음을 예감하게 됩니다. 그 이후 서영주는 평소보다 바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사실 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인이 이어질수록 예상치 못한 정황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미숙이 지은에게 반복적으로 거액을 요구한 시기와 회사의 자금 사정이 맞물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회사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대금 지급이 수차례 밀려 있었고 은행 대출 연장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확인이 이어질수록 이상 정황은 더 드러났습니다. 일부 담보 서류에는 허위 기재 의혹이 있었고 세금 미납 문제도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일부 재산의 소유 관계를 둘러싼 의문까지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결혼 문제로 보였던 일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오미숙 회사 회의실에 박 실장이 들어온 건 오전 업무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사모님, 미래유통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계약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미숙이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갑자기 왜? 담당자 쪽에서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계약서 다 사인됐는데. 박 실장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쪽 담당자가 갑자기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오미숙은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어요. 창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세무 쪽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전부터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오미숙이 뒤를 돌았습니다. 다 같은 날 시작된 거야? 박 실장이 잠깐 시선을 피했어요. 비슷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미숙은 잠시 박 실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겹치는 시기가 있을 뿐이라고. 하지만 박정호는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박정호는 말이 없었어요. 저녁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오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지은이 쪽에서 무슨 말을 했을 수도 있지 않아? 오미숙이 대답했어요. 그 애가 무슨 말을 한다고. 가만히 있으래야. 박정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그대로였어요. 며칠 뒤 지은에게 건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는 말이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은은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건우가 들어왔을 때 얼굴에서 피곤함이 보였습니다. 앉자마자 말을 꺼냈어요.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 어떻게? 갑자기 거래처 쪽에서 계약을 보류한다고 하고 은행에서도 자료를 달라고 하고 세무 쪽도 문의가 들어온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지은은 잔을 내려놓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건우가 지은을 바라보았어요. 혹시 내가 무슨 말한 거 있어? 지은이 건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나한테 묻는 거야? 그냥 시기가 겹쳐서 내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건우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건우야, 나한테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으면 솔직하게 물어봐. 혹시 내가 무슨 말한 거 있냐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야? 건우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걱정이 돼서. 지은은 잠깐 건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금도 어머님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 건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대답해줘. 지금도 어머님이 한 일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엄마가 방식이 좀 과했던 건 나도 알아. 과했던 게 아니야. 내가 다니는 회사 복도에서 직원들 보는 앞에서 우리 아들이 아깝다는 말을 했어. 식당에서 어머니한테 이런 결혼 생각하지 말았어야죠. 라고 했어. 그게 방식이 과한 거야? 건우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너는 한 번도 막지 않았어. 내가 막으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아서. 막지 않으면 괜찮아지는 거야? 내가 그냥 참으면 되는 거야? 건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럼 뭔 말이야? 어머님 요구가 과하다는 건 알면서 막지도 않고 내가 힘들다고 하면 조금만 맞춰드리면 된다고 했잖아. 그게 나를 위한 말이었어? 건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나는 이 결혼을 하고 싶었어. 지금도 그 마음이 없어진 건 아니야. 하지만 건우야, 어머님이 하신 일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그걸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달라지는 게 없어. 건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길게 남았습니다. 지은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건우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건우는 끝내 말하지 않았어요. 기다림은 대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침묵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나 봅니다. 지은이 일어섰습니다. 그 주말 오미숙은 결혼 준비 모임을 열겠다고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렸어요. 회사 상황이 어수선한 것도 거래처와 은행 쪽 분위기가 달라진 것도 오미숙 눈에는 별것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비 며느리를 소개하고 결혼 날짜를 공식화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오미숙은 아직도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은 집안에서 10억만 들어오면 회사 문제도 숨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곧 좋은 소식 들려줄게. 우리 며느리도 소개할 겸 자리 마련했어. 전화를 끊으면서 오미숙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모임 날짜가 확정됐어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실장이었어요. 오미숙이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박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달리 낮고 조급했습니다. 사모님, 왜? 지금 회사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오미숙의 손이 멈췄어요. 무슨 사람들? 박 실장이 잠깐 말을 끊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미숙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자신만만한 미소 뒤에 감춰두었던 불안이 마침내 현실의 틈을 비집고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나 봅니다. 회사에 찾아온 사람들의 정체는 곧 드러났습니다. 오미숙은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회사에는 이미 이상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오미숙은 예정했던 결혼 준비 모임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오해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행사장에 들어선 오미숙은 평소처럼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미숙이 들어서자 친척들과 지인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오미숙은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웃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친척이 잘 됐다며 웃었어요. 오미숙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그때 행사장 뒷문 쪽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박 실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오미숙은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모님, 또 뭐야? 회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행사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오미숙은 피식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박 실장이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오미숙은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화면 안에는 회사 건물 입구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박 실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 지은 씨 아버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왜? 현직 검사장입니다. 오미숙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지은 아버지가 왜 그렇게 침착했는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오미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 뒤쪽 문이 다시 열렸어요. 지은이 부모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서영준이 앞에 서서 걸어왔고 김은정이 그 옆에 있었어요. 지은은 두 사람 뒤를 따랐습니다. 오미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어요. 가장 공들여 쌓아 올린 성벽일수록 작은 틈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 법이죠. 행사장 안 곳곳에서 휴대폰 알림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내려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오미숙 회사와 관련된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차명 재산 의혹, 탈세 혐의, 거래처 자금 유용 정황. 기사 제목들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조금 전까지 웃고 있던 친척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미숙과 눈이 마주치던 사람들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미숙은 행사장 가운데에 서서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건우는 벽 쪽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오미숙이 먼저 행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회사로 향했어요. 회사 건물 앞은 이미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건물 밖에 흩어져 있었고 거래처 관계자 몇 명이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미숙은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깐요. 지금 출입이 제한됩니다. 비켜요. 내 회사야. 지금은 안 됩니다. 오미숙은 그 앞에 서서 발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회사 건물 앞에서 제지당하는 상황이었어요.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거래처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은행은 대출 회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락이 끊겼어요. 그리고 집행관들이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입구부터 사무실 문, 창고, 법인 차량 곳곳에 압류 표시가 붙기 시작했어요. 오미숙은 건물 앞 인도 위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직원들과 거래처 관계자들이 멀찍이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같은 날 오후 저택에도 집행관들이 왔습니다. 고급 승용차 별채, 창고, 거실 가구에 차례로 압류 딱지가 붙었어요. 오미숙은 현관 앞에 서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숙인 채 저택 옆에 서 있었어요. 건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오미숙은 건우 쪽으로 걸어갔어요. 너라도 뭐라고 해. 이게 말이 돼? 건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처음부터 이렇게 만든 거잖아. 내가 뭘 잘못했어. 집안을 지키려 한 게 잘못이야? 집안을 지키는 게 아니었어. 그게 무슨 집안이야. 내가 얼마나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렸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알아. 근데 지은이한테 그렇게 하는 거 나는 처음엔 왜 잘못인지 몰랐어. 근데 이제는 알아. 오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혼 문제를 이렇게까지 키울 일은 아니었잖아. 엄마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 내가 뭘 시작해? 결혼 준비를 한 거지. 10억 예단이 결혼 준비야? 차용증이 결혼 준비야? 지은이 직장 복도에서 우리 아들이 아깝다고 한 게 준비야? 오미숙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내가 말렸어야 했어. 그게 내 잘못이야. 근데 엄마 잘못도 분명히 있어. 내가 뭘? 엄마, 지금 압류 딱지 붙는 거 보이잖아.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된 건지 엄마도 알잖아. 오미숙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건우가 몸을 돌렸어요. 어디가? 건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시작한 일이잖아. 그 말이 끝이었어요. 건우는 저택 앞길로 나갔고 오미숙은 그 뒷모습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박정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둘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집행관들은 계속 일을 했어요. 압류 딱지가 하나씩 더 붙었습니다. 오랜 세월 쥐고 있던 것들이 종이 한 장의 힘에 맥없이 뜯겨나가는 광경을 보며 우리는 비로소 헛된 욕심의 끝을 마주합니다. 오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택 앞 바닥이었어요. 무릎이 땅에 닿는 느낌이 났습니다. 눈앞에는 압류 딱지가 붙은 건물이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누구보다 잘 살았다는 것, 누구도 자신을 거스를 수 없다고 믿었던 것,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압류 딱지 뒤에 묻혀 있었어요. 오미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던 지은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어요. 뿌듯함도 아니었고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끝났다는 감각이었어요. 오래 버텨온 무게가 조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은은 부모가 서 있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서영준이 딸이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딸이 걸어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지은은 걸으면서 처음 호텔 라운지, 카페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면 10억부터 준비해와. 그 말이 처음 귀에 들어왔을 때의 감각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면서도 이게 맞는 건지 몰랐어요. 지금은 달랐어요. 자신이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서영준이 걸음을 맞추며 딸 옆에 섰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어요. 지은은 그 걸음을 느끼면서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고 남은 것은 통쾌함보다는 이제야 비로소 나만의 계절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안도감인가 봅니다. 압류가 시작된 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미숙의 회사는 문을 닫았어요. 직원들은 대부분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났고 거래처들은 계약 해지 통보를 마쳤습니다. 언론에는 관련 기사가 며칠에 한 번씩 올라왔어요. 탈세, 차명재산, 거래처, 자금 유용이라는 단어들이 오미숙의 이름 앞에 붙었습니다. 한때 지역에서 성공한 사업가 집안으로 불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이유로 기억되고 있었어요. 오미숙은 저택을 나와야 했습니다. 압류 절차가 집까지 이어지면서 더 이상 그 안에 있을 수 없었어요. 이사한 곳은 작은 임대주택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박스 몇 개가 전부였어요. 저택 거실을 채우던 가구들은 대부분 경매로 넘어갔고 명품 장식품들도 사라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밀린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화려했던 어제의 잔상은 사라지고 이제야 비로소 마주하게 된 삶의 차갑고 정직한 생법인가 봅니다. 오미숙은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멈췄어요. 한 달 사이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 아래가 내려앉아 있었고 볼이 야윈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돈보다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친척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행사장에서 함께 웃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어요. 박 실장은 회사가 멈추기 전에 먼저 자리를 떴고
남편 박정호는 별거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오미숙은 며칠 간격으로 건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건우는 짧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 사실이 고지서 더미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오미숙은 지은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지은이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 부모와 함께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말이 오미숙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오미숙은 결국 지은 부모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 앞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누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 문 앞에 서 있다는 게 어색했어요. 몇 번 손을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그러다 눈을 한번 감았어요.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지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은 오미숙의 얼굴을 보았어요. 이전과 달랐습니다. 고개가 조금 숙여져 있었어요. 목소리도 달라졌을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이며 집 근처 카페 방향으로 걸었어요. 카페는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음료가 나오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오미숙이었어요. 미안했어.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 지은은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내가 옳은 줄 알았어.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지. 오미숙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지은은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오미숙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기회는 많았어요. 오미숙의 눈이 흔들렸어요. 처음 카페에서도요. 그때 어머님이 멈추셨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제 회사 복도에서도요. 부모님 앞에서도요. 그 자리 어느 한 곳에서도 어머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오미숙이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 없어요. 지은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제 인생에 들어오실 수는 없어요. 오미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끝난 뒤 카페 안은 조용했어요.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미숙은 붙잡지 않았어요.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카페 문을 열고 나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용서란 상대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의 자리를 깨끗이 비워내는 일일지도 모르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지은은 그 변화를 출근길에서 먼저 느꼈습니다. 공원 옆길을 걷는데 나무들의 연두색 잎이 나오기 시작한 게 보였어요. 아직 얇은 잎들이었지만 햇볕에 반짝였습니다. 주말 아침 지은은 부모님과 함께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침을 먹고 나왔어요. 어머니가 먼저 나가자고 했고 지은이 재킷을 챙겨 입고 따라 나섰습니다. 김은정은 공원에 들어서면서 주변 꽃들을 구경했어요. 가끔 지은한테 저것 봐라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돌렸어요. 별것 아닌 말이었지만 가볍게 웃음이 났습니다. 서영주는 두 사람보다 반걸음 앞에서 걸었어요. 앞을 보면서 걸었는데 뒤에서 딸과 아내가 이야기 나누는 소리가 들리면 걸음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중간쯤에 있는 벤치에 잠시 앉았어요. 김은정이 가방에서 캔 커피 3개를 꺼냈습니다.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샀던 거였어요.
지은에게 하나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김은정이 웃었어요. 따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공원에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차갑지도 않았어요. 서영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다가 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생 많았다. 지은은 잔을 두 손으로 쥔 채 아버지를 보았어요.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잖아요. 서영준은 딸 머리를 가볍게 한번 쓰다듬었어요. 금방 손을 떼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김은정이 옆에서 지은을 보았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웃음이었어요. 지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쪽 공원길로 시선을 돌렸어요. 처음 카페에서 10억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날 녹음 버튼을 누르던 손이 떨렸던 것도요. 복도에서 직원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서 있던 것도, 식탁 위 차용증을 밀어내던 것도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장면들이 지금 이 벤치 위에서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지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래 무거웠던 것이 가벼워졌다기보다는 그 무게를 혼자 들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된 느낌이었어요. 부모님이 옆에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었어요.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얇은 구름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세 사람은 그냥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두 눈을 내렸습니다. 커피잔이 아직 따뜻했어요.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곁에 있는 부모님의 숨소리가 느껴졌어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긴 폭풍이 지나간 자리마다 다시 새순이 돋아나듯 지은의 계절은 이제부터 시작인가 봅니다. 이 이야기는 창작으로 구성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어요? 지은은 결혼을 앞두고 반복되는 무리한 요구와 압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진실을 마주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선택의 무게입니다. 오미숙은 집안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지만 이야기가 끝난 뒤 돌아보면 무너진 것은 회사보다 관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카페에서 10억 예단을 요구했던 순간에도, 차용증을 내밀었던 식당에서도, 지은의 부모를 만났던 자리에서도 멈출 기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때때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보다 지금까지 해온 선택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돈을 잃은 사람의 이야기라기보다 끝내 내려놓지 못한 욕심과 자존심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의 결과물이다. 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있습니다. 오미숙이 반복했던 선택은 결국 자신이 마주한 결과로 이어졌고, 지은이 끝까지 기록하고 외면하지 않았던 선택 역시 또 다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 장면들을 보며 무엇이 옳았는지보다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지은을 찾아가 사과하는 오미숙의 모습에서는 조금만 더 일찍 멈출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은의 변화도 오래 남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선택은 이야기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지막 공원 벤치에서 나란히 앉아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은
무거운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장면에서 발걸음이 잠시 멈추게 됩니다. 특히 처음 카페에서 10억 예단을 요구하던 장면과 마지막 카페에서 오미숙이 조용히 사과를 건네던 장면이 인상 깊게 남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시작과 끝이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이 지나간 뒤에도 여운이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지은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또 오미숙의 마지막 사과를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먼저 떠오르셨을지 궁금해집니다. 그 선택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했던 마음의 무게 또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잠시나마 마음에 남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런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행극장이었습니다.